자, 일단 그 미국발 엔비디아의 약세 그 부분이 주말 내내 이제 음, 국내 증시를 좀 어둡게 평가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됐습니다. 일본 기준의 엔비디아의 이 약세 부분이 10% 조정받은 것이 22년도, 21년도가 맞을 것 같은데요. 21년 말 혹은 22년 초 나스닥이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가 21년도 11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메타가 하루에 20%대 조정이 나오면서 그때는 뭐 시가총액들이 지금보다는 작았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니까 어찌됐든 그 메타의 하락률 하루의 손실폭 그 기준이 미국 역사상 하루의 손실 규모가 1위였고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엔비디아. 차이는 뭐 크지는 않더라고요, 금액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 종목이 이렇게 10%씩 밀려 내려와서 뭐 3천조까지는 안 됐죠. 시가총액이 좀 밀끌어져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2,500조였다. 그럼 하루에 10% 밀렸다면 얼마? 2,500억 정도가 하루에 날라. 2,500조면 250조죠. 250조가 한 방에 날라. 하루에 250조. 삼성전자가 반토막 난 거 하루에. 그러니 이제 공포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이제 AI 또 GPU, HBM 그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단 엔비디아발 그 조정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선반영 인식도 있고 뭐 선반영보다도 그 내용 엔비디아의 조정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질문을 이제 압박님께서 주셨는데 왜냐면 우리가 비중이 높으니까 IT 쪽 하이닉스 45, 삼성전자 5%. 그러니까 만약에 자칫 전략을 잘못 꾸렸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전략을 잘못 꾸렸다면은 개장초부터 물량 싹 집어 던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내일장 공략주에 뭐 당연히 하이닉스 들어가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준 내일장 공략주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KB금융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게 해서 현대차 KB금융 HLB가 크게 성공이 된 거고 하이닉스도 뭐 성공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실패. 근데 이제 1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라서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좀 뭐 그렇게까지 문제되거나 하는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못 돌려서 아쉽죠. 그건 좀 이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볼 거고 SMCI 쪽의 흐름인데 슈퍼컴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보던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ASML 쪽이 이제 먼저 문제가 됐고 거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TSMC 그쪽은 뭐 시가총액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로 뭐 문제라면 문제.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전망치 대비 좀 안 나온 부분이 아쉬웠던 거고, TSMC는 실적 전망치를 뛰어넘었는데 지진 포함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 연간 단위의 실적 성장 전망치를 좀 낮췄죠. 그 부분이 이제 좀 불편했고,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뭐 TSMC의 충격이라든가 여타 종목의 충격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 SMCI 같은 경우가 SMCI가 이제 여기도 시가총액은 작은데 일단은 실적 예측 부분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에 한 10거래일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라는 거지. 안 나오다 보니까 낙폭이 확대가 돼서 23%까지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점점 밀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 미국은 그러니까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다음 주식 선물,
주식 옵션까지 활발하게 매매가 돼요. 우리는 그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주식 옵션은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풋옵션 쪽의 강화. 그러니까 풋옵션에 베팅한 쪽은 이제 뭐 그들의 힘만 가지고 주가가 변동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풋옵션 쪽에 포지션을 쥐고 있던 쪽의 현물 매도. 뭐 그게 이제 좀 확산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23% 밀리니까 엔비디아 쪽 그러니까 SMCI 쪽에 23% 하락 또 엔비디아의 뭐 옵션 풋옵션까지 기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드릴 때 엔비디아발 일본 기준에서 저러한 그 하락도 엔비디아가 위로 움직일 때는 갭상승 26%에 29%까지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그 TSMC 설명드릴 때 엔비디아발 3월 8일 기준에 5%의 강세에서 마이너스 5% 저것도 이제 고점 대비하면 10% 빠진 거죠. 그 충격 범위가 이제 한 번 더 연동이 됐다가도 이제 돌리는 흐름. 그리고 뭐 갭상승이 나올 때 실적 기준에서 11% 갭상승에 16%의 폭등. 그러니까 빠질 때도 사실은 그 정도의 변동률이 나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작년 5월 25일 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000조에서 26% 들어올리고 29%까지 올라간 종가는 24%. 그러면 이날도 이제 1000조에서 24%니까 장중 기준으로 하면은 300조가 올라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 보면은 뭐 충격이 있지만 그게 뭐 전체 시장을 끝냈다라고 할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거를 돌리기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월봉에서 이제 좀 빠르게 움직임을 주고 금요일 날의 흐름이 비이성적이었다라는 그 해석이 좀 나오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3위에서의 흐름이었잖아요.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 지난해 작년 이제 10월 말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쪽 알파벳 같은 경우가 일봉 놓고 보시면 개파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가가 9.51, 장중 9.99.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위였던 위치에서 충격받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문제, 엔비디아 같은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전망치보다는 긍정적인데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조금 둔화됐다.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전부 다 돌려놨죠. 우리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할 거야, 집중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뭐 엔비디아발 그 흐름의 내용은 개장 초에 말씀드렸고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중에 이미 변동성이 확장돼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잘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뭐 현금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흐름을 가져간 게 아니라 대처를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처를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것도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기준에 만들어 주세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뽑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미국 증시 시가총액 10위,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10위, 그거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 만약에 못 찾겠다,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데이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든 뭐 기준을 드리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기준에서는 반도체 쪽의 기준은 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먼저 설정을 잡고 지금 뭐 우리도 한미반도체를 갖고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졌죠. 근데 우선순위를 지금 낙폭이 변화가 좀 확대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 발짝 빼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의 조정도 뭐 실로 어마어마했으니까 하이닉스의 조정도.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의 낙폭이 뭐 5%, 6%뭐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을 때 비슷한 하락률의 기준이라면 당연히 매수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부터 형성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 기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월요일날 약세 속에서 물론 저쪽 한미반도체 낙폭의 확대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 낙폭 확대 부분 놓고 보면은 저쪽에 더 가볍게 반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이제 좀 유혹 아닌 유혹이 생기죠. 근데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반등하지 않는 한 그들이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가지 않는 한 그들이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 가격 반발력을 세게 줬을 때, 약하게 주면 그건 뭐 반등인 거지 추세 전환 아니잖아. 세게 줬을 때 그 세게 준 흐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력한 가격 반발력의 흐름에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연동이 된다면 그때 수많은 소부장 종목에서 꼭 우리 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소부장 중에서도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그쪽 위주로 들여다보고 대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쪽의 무게감을 서서히 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당연히 우리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인데 삼성전자의 기준도 무게감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올릴 때 수급 범위나 굉장히 강력한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수급을 주면서 사실상의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까지 들어올린 건데 86,000원이라고 한다면 86,000원 위에서 주가가 형성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준 건데 과도하게 수급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과도하게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쨌든 뭐 지금 기준에서 우선순위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옳고, 또 지금까지의 기준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자체적인 내용도 아니고 주변 요인에 또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SMCI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뭐 영향력이 있는 쪽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럼 바로 직전에 이제 TSMC 정도였단 말이에요. TSMC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놓고 봤을 때 TSMC는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또 수급이 외국인들 쪽에 저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잡는 거죠. 엔비디아 쪽에서도 TSMC 한 업체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대만에 또 지진 나서 또 가동 중단되거나 했을 때 엔비디아도 같이 생산 라인이 멈추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TSMC가 HBM 하이닉스에 받아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삼성도 뛰어들겠다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 있고 삼성의 이제 방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HBM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런 맥락의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 여러모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DDR5에 대한, 그러니까 D램 쪽에 HBM을 제외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비중이 D램 쪽의 비율이. 하이닉스도 뭐 절반 이하 수준일 거예요. 아마도 마진율은 이제 좀 더 높지만. 그래서 그쪽 그다음 낸드 쪽, 모바일 쪽 다 전체 아우러서 보는데 어쨌든 반도체 D램 쪽까지로 해석을 한다면 TSMC의 불확실성 부분을 엔비디아도 해소시키고 싶고, 삼성 쪽의 입장에서도 뭐 HBM 정도가 아닌 새로운 HBM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 뭐 협의 개발이야 뭐 삼성전자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죠 지금. 수급 대비해서 매우 과도한 그 흐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에 외국인 850만 주 팔았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팔아도 밑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집어 던지는 매도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추이 추세 부분 흐름에 있어서는 밑으로 집어던지면서 빠져나가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니다. 엔비디아하고는 또 사뭇 다르다. 엔비디아 올해 그 올려놓은 게 100% 가까이 올려놨다가 이제 조정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흐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전년 그 종가 대비해서 밀려 있어요. 엔비디아는 전년 종가 대비해서 여전히 아직도 강세예요. 엔비디아는 전년 종가 대비해서 아직도 상승이지 뭐. 전년 종가가 500불인데 전년 종가가 얼마예요? 잠시만요. 12월이니까 대략 500불 맞네. 495불. 그 500불 대비해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올라와 있어요. 760불이니까 얼마 50% 이상. 뭐 올라오지도 않은 쪽이 조정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없죠. 우리가 그다음에 미국 쪽 마저 볼까요? 그 MS 쪽하고 다 월봉. MS 쪽의 저 흐름이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다음에 알파벳, 그죠? 월봉 멀쩡하죠. 그다음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저것을 정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서버를 실질적으로 나는 서버가 필요해. AI 사업을 확장할 거야. 이쪽 서버를 쓰는 쪽,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 1차 벤더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이게 뭐지? 성장성이 둔화됐나? 이 정도의 의구심만 가지고 또 일부의 그 둔화된 부분만 가지고는 정점이라고 논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 밀려 있는데 뭐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기준도 일단 그 손바뀜 수급이지만 수급이 유입돼 있는 거예요. 뭐 주구장창 뭐 빠져나가는 그 흐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도체 그 시황에 있어서 좀 과한 조정이다라는 해석이 될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인데 여기도 손바뀜은 상당 부분이 있겠죠. 오늘도 여전히 뭐 개인들에게 좀 물량이 떠넘겨지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 17% 밀려 있고, 가격 메리트가 이제 조금씩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오늘도 이제 뭐 광민정 현대차 증권 쪽의 애널리스트 스몰캡 담당 젊은 친구겠죠. 오늘 같은 날에도 그냥 뭐 엔비디아 소식이 있든 말든 그냥 26만 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업체를 왜 못 사? 이런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줬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증권사 애널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수급,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이 나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해요? 기술적 분석이다라는 거는 수급의 흔적을 쫓아다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전체 시장의 지수에 대한 흐름의 자금 집행 구간이 어디냐, 뭐 이런 기준, 그다음에 꺾여져 내려갈 때 로스코 범위의 기준이 어디냐, 이런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런 맥락에서 기술적인 추이 분석은 해도 종목 기준에서는 기술적으로 얘가 여기가 지지됩니다. 여기가 지지가 어떻게 될 거야? 만약에 메이저 한 군데서, 다른 건 또 필요 없어요. 한 군데서 매도를 해버리면 이탈되는 거고, 또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준에 뭐 한미반도체 밀려 있더라도 한 군데서 뭐 공격적인 매수 강도를 집어넣었다. 오늘은 나는 다 필요 없어. 한미반도체 나는 1%를 사야 돼. 100만 주 사야 돼. 그렇게 해서 매수 강도 넣어버리면은 뭐 수급 논리에서 오히려 강세를 띄었겠죠. 낙폭 다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분석은 안 돼요. 근데 펀더멘털적인 분석인데 어찌됐든 15조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의 펀더멘털적인 부분, 매출이 전망치가 지금 5,500억인데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 나올 때도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체크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돼서 2차 전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점에서 기술적으로 여기 정점입니다. 끝났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쯤 돼서는 윤종두 이외에도 전문가도 많고, 윤종두가 차익 실현하려 했는데 밀렸다가 다시 돌리기도 하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도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정점을 놓치게 되죠.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처의 기준 잡으시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는 뭐 바닥 찍고 돌리면서의 흐름에 지난주에 변동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주 전에도 저점 찍고 뭐 하루에 9.5%씩 돌렸고. 근데 지금 기준의 결론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다소 이제 어찌 보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수급이 다시금 고점을 찍을 때보다 더 들어와야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수급이 앞에 끌어올렸을 때 수급이 다시금 들어와서 이제 지금 낙폭 기준에서 이 조그마한 수급이 아니라 다시 들어와서 세게 잡아 끌어올려주면 앞전 고점 돌파에 대한 자신감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도 앞전 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자신감이 형성돼야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고점 넘기는구나가 돼야 돼요. 근데 무조건 고점 넘긴다 해도 16,000원 올라가면 이제 고점 넘기는 거잖아요. 16,000원 하면 7%거든. 그러니까 얘가 6%대 이런 데에 대해서 6%나 그거 가지고 나 원금 회복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얘를 뻔히 올라갈 걸 뻔히 알면서도 얘는 매매를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한다는 거죠. 엉뚱한 다른 종목. 그러다 거기서 또 한 방 두들겨 맞고. 응? 아직 완성차의 기준에 현대차는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다라고 할지라도 실질 그 가격 기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벌써부터 또 자동차 소부장 쪽을 매수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도 없는데 매수사인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또 그쪽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거래가 터졌을 때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결국은 비중이 이제 뭐 어차피 5%짜리니까 정리를 해서 손절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여타 종목에서 기준을 잡아왔는데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감안을 해서 매매 기준을 설정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강하니까 다른 쪽 애들이 가겠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완성차부터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아의 흐름도 수급이 이제 좀 정체 상태였는데 그리고 최근에 조금 나왔는데 다시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메타방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조 전후 종목 한미반도체, HLB,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뭐 시가총액이 10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9조 원대를 넘겼었던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군들 위주에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걸 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극대형주에서는 기아, 현대차 둘 다 뭐 10%까지 저점 대비든 전일 대비든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뭐 일정 범위 수반이 됐고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과적으로 또 10% 10.20%까지의 초강력 흐름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인데 갭상승 이후에 수급이 뒷받침되고의 흐름.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땡겨서 놓고 보시면 어떤 거랑 똑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의 요 위치 똑같죠. 수급의 변화가 크지 않고 오히려 얘도 이제 뭐 관망인데 요 기준에 수급이 살짝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커진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반등 탄력이 센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될 위치인 거고 그러니까 얘나 삼성전자나 다 추이 추세는 매우 긍정적으로 한국전력 마찬가지 지금 뭐 여름 뭐 더울 것 같고 뭐 전기요금 올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고 기업 전기요금만 뭐 올려놔도 국민들 전기요금은 전체 한국전력의 매출 규모에 이렇게 큰 부분이 되지는 않아요. 기업 전기가 문제인 거지. 얘도 똑같죠. 그러면 결국은 소폭 물량이 나왔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미끄러진 거고 지금 이제 세배랑 딱 뜰 위치이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면 세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하루에 변동률이 10%씩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번 뭐 메타방 기준에서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00%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이제 뭐 내일 급등이 나오겠지. 또 지금 오늘의 메타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적정 범위에서 다 정리해 놓고 내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갭상승이 크게 나오든 밋밋하게 출발을 하든 새롭게 이제 현금 100%로 전체적인 흐름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원활치 않으니까 이제 매매 따라방행에서 저를 쫓아하시고 하다 보니 심리적인 부분도 이제 또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결론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현금 비중만 있으면 뭐 한국전력이 됐든 또 KB금융이 됐든 또 기아의 변동률 뭐 12%까지 나왔을 때 그런 흐름이 됐든 현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여간에 한국전력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그 다음에 LG화학은 이제 말일 때까지의 추이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그러니까 오늘 뭐 바이오 종목군들도 그렇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중국발 내용이 됐든 테슬라가 뭐 계속 뭐 속된 표현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2차 전지 쪽의 흐름이 일정 범위 탄력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것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한 뭐 10% 9.66. 근데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첫 반등이라서 이걸 추이 전환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뭐 수급도 누적된 것도 없고 뭐 보도 자료가 뭔가 있었으니까 또 공시 내용이 있었으니까 움직임이 나왔을 텐데 이것을 추이 전환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PM도. 그래서 LG화학도 우리 종목이고 비중을 뭐 지금 줄였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해석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좀 아쉬웠지만은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차익 실현을 잘했고 결론은 이제 오늘 대밀렸고 바닥에서부터 돌리긴 했는데 수급이 누적적으로 월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또 메타방의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오늘 가지고 있었던 혹은 뭐 옮겨가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갖고 있었던 뭐 꼬리 달리고 돌려놔서 내일장의 기준 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이 친구를 본 이유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을 본 이유는 반도체 쪽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니 그렇다면은 그쪽의 AI 전력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수급이 유입되면서 들어올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일봉으로 뭐 개인 누적 보시면은 개인들 매도인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외국 기관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손바뀜. 외국인이 한 12% 13%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이 별로 안 나 있어서 오히려 뭐 수익 내기도 좋아요. 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결론은 오늘 수급은 개인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뭐 내일 기준에 거래가 터지고 또다시 추이 추세가 좀 보여지는 흐름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든가 그럼 기간이 팔더라도 프로그램 매수구나 이렇게,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도 좀 멈춰지고 거기서 뭐 대사는 흐름이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접근을 하더라도 결론은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온다 가정하는 그 기대 요인이 있더라도 전부 현금화하는. 뭐 강조만 드리지 그렇게 못 해드리고 있는데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수익이 좀 났다가 또 수익이 많이 훼손이 돼 버리고 오늘 기준도 그나마 한 2-3% 수익 가지고 있던 부분이 마이너스 이제 4% 수준으로 메타방이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버나잇을 했어요. 오버나잇을 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의 오버나잇의 기준은 일단은 뭐 금요일 날의 기준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돌려진 건 아니다. 강세를 띈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든가 또 LA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제한적 조정에 또 프로그램 쪽이 많이 매도가 나왔었지만은 대사면서 다 들어올렸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대사면서 다 돌려놨고 거기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뭐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더 강세를 띄어서인지 뭐 오늘 기준에서는 힘도 못 쓰고 그냥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 그렇게 되면서 개인들이 0.3% 이상의 물량을 떠안긴 했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상향되고 있는 21선, 11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5일선도 상향되고 있는데 내일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간 단위에 이제 뭐 어떤 수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의 보고서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뭐 공시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뭐 수주 관련된 부정적인 또 긍정적인 뭐 내용들을 서로 조금씩 내놓긴 하는데, 결론은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24만 5천 원을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주간 단위에 앞으로 4거래일 남은 동안에 10% 이상 움직여서 뭐 고점을 넘길 수도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된다. 거기에 이제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라든가 또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이제 메타방의 기준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5% 비중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많이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거니까 월요일 기준에서는 조금 개장 초에 원체 빠르게 강보합 뭐 강세 살짝 나타내다가 뭐 5분 만에 음봉 떨어지고 미끄러졌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시장도 좀 다소 혼란스럽고, 그죠? 양쪽에 엇박이 나와서. 근데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서는 뭐 가격 반발력이 나오든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오든 뭐 이슈가 있든 없든 뭐 거래량하고 수급 보면서 거래가 탄력적인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현금화를 먼저 해놓고 종목을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메타방도 종목을 먼저 설정해놓고 옮겨갈 종목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된 이후에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게 아니라 현금을 먼저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매매를 기준을 잡고 마감 때는 다시금 또 현금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처하는 기준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IT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수베타시스도 22.80, 한미반도체도 뭐 16%, 17%, 그죠? 17%. 그다음에 HLB가 오늘 조금 꼬리가 일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회사에서 나와서 뭐 나서서 뭐 보도자료 뿌리고 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6%라도 사면서 주가를 견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의 수급이 좀 꼬여 있으니 고민을 하자 이 기준이 된 거죠. 거래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제 거래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뭐 가격은 무시하는 거죠. 가격 뭐 20만 원이면 못 사요. 거래 터지면서 움직이면. 그러면 얘도 우리 검색해 뜬 게 이제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또 7만 원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8만 원 전후 뭐 이런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에서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뭐 HLB든 또 알테오젠은 거래가 얘는 좀 애매해서 뭐 알테오젠도 보긴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는 해놨지만 보긴 볼 거고. 결론은 꼭 이수베타시스가 아니더라도 또 주성은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이제 메타방한테는 좀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이수베타시스든 뭐 한미 반도체든 또 반도체 쪽에 연동해서 놓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던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LS 일렉트릭이든, 그밖에 뭐 유리기판 그쪽에서도 거래만 터진다면 뭐 이오 테크닉스든 뭐 SKC든 뭐 어느 쪽이든 이 우선순위는 이제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기준을 볼 거고, 다만 이제 엔캔 같은 종목은 조금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프로그램 쪽 외국계나 기관이 일부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원체 이제 누적적인 수급도 없었고, 또 단기적으로 원체 가파르게 올려놨고, 그리고 뭐 꼬맹이들 뭐 얘기하는 거 뭐 박순혁 씨 뭐 무슨 뭐 선대인 씨 그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 또 우리 이창한 지점에 있는 친구죠. 본인이 분석도 할 수도 없으면서 남의 거 가져다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사에서는 작년에 나온 보고서 중에 그런 내용일 거야 아마. 또 회사에서도 뭐 그런 내용은 보도자료를 내긴 합니다. 보도자료예요, 공시도 아니고.
3조 원의 영업이익 뭐 이런 HLB도 마찬가지잖아요. 2조, 3조의 영업이익을 내겠다. 3조 원의 뭐 매출인가요? 어쨌든 그런 기준에 그거를 해석한답시고 증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2차 전지 본인이 최고점의 그 강력한 매수 다 죽여놓고도 반성 안 하고 결론은 회사는 3조를 예상하는데 증권사 보고서는 1조인데 그 증권사 보고서가 딱 한 군데 코멘트 나온 거예요. 여러 군데 내용도 아니고. 그럼 그 친구가 코멘트를 낸 친구가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거라면 접속이 있었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 친구의 분석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메이저가 누구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외국인도 인정 안 해, 기관도 인정 안 해. 대주 지분이 26%야.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도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 과정에 보고서도 좀 나와 있고 또 수급도 긍정적인 쪽에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는 종목군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탄력이 나오면 또 삼성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사상 최대치 신고가 19만 원대잖아요. 19만 1,400원. 그거 넘기면 나머지는 안 쫓아오겠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8만 6천 원 넘기면 그때의 센 친구를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뭐 엔캠은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 갈 테니까 그 정도에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종목군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가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 장중에 이제 한번 올려드렸는데 장중에 올려드린 포트폴리오 가격 대비 이제 지금 많이 또 바뀌어 있겠죠.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밀려버렸고 그거 말고는 하이닉스 기준에 16만 7,800원인데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17만 1,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종목보다 얘가 월등하다는 거죠. 되돌림의 흐름이나 손익 범위, 변동성 기준도.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못 움직일 것 같지만 이렇게 벌써 이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실질적으로 26만 1,000원이 사상 최대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16,000원 차이죠. 얼마 7%? 6%? 6%네. 6%대. 그 정도 범위면 다시 신고가를 내요.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 아쉽지만 좀 더 탄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했지만 그래도 29,000원 종가 맞춰놨고 KB금융도 아쉽지만은 7만 원 돌파 못했지만 오늘 매수 사인 3번 4번 나갔나요? 잘 매수 사인 나갔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6.82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낙폭과대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하이닉스부터 흐름 먼저 보고 우리 주력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의 대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5% 범위 내에서 채우실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쉽게 22만 원.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도 오늘 장중 1시 2시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격 반발력이 조금 나왔고 그다음에 HD 현대일렉도 5% 비중에 이제 22만 7,500원까지 돌려놓긴 했는데 수급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꼬리 달고 돌렸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공지사항 이걸로 한 번 더 업을 해놓을 건데 포트폴리오 구성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자까지 발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종목 비중도 종목 수도 나쁘지 않다. 주력주야 어차피 주력인 거고 변동성 수익 종목 기아는 주력인 거고 나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나서 이스페타시스, 주성 이렇게 네 종목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든지 변동이 나오는 종목으로 HLB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빨리 움직일 수 있죠. 나는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HLB 매수사인 나올 때 거래가 가장 없는 애를 잘라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력주는 냅두는 거고 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다음에 메타방에 이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갖고 가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메타방 계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닌 메타방 종목에서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없고 다른 종목으로 다 돼 있어. 매매 따라하기 방인데 매매 따라하기 전혀 못 쫓아.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냥 VVIP 방에 계시는 게 오히려 나으시다는 거지. 메타방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심사숙고하시고 그다음 메타방의 기준은 장중에도 이제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방은 메타방인 거고 VVIP 방은 VVIP 방인 거예요. 다만 이제 2기 때부터 해서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VVIP 방의 채팅방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메타방 전략 이외에도 VVIP 방 전략도 같이 들으실 수 있게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린다는 거지. 뭐 종목의 매매 사인도 다 드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 각각의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VVIP 방에 계시면 뭐 다른 뭐 교육 상품도 들을 수 있고 그거는 좀 아니라서 활용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예? VVIP 방에 계신 분들이 메타방 혜택을 가져가시진 않잖아요. 그죠? 나 VVIP인데 나 메타방 나도 시켜줘. 그렇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메타방에 계신 분들이 VVIP 방에 계시면서의 포트폴리오 이제 올려드리는 거, 동영상 올려드리는 거. 매수 사인 문자로 안 나가지만 채팅방에 문자 매매 사인 나가죠. 그거 이제 활용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고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뭐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질문 주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메타방에 계신 분들 또 VVIP 방에 계신 분들 전략 뭐 설정해서 안내해드리면 되니까. 됐죠? 자,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윤정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검색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전략들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오늘 원래는 이제 KB금융 녹화를 좀 장중에 떠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팍스에서 KB금융만 별도로 좀 길게 설명을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KB금융 쪽에 주력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이유부터 해서 추가적인 강세를 뛸 것이다. 주력으로 계속 가져가야 된다. 뭐 다음 달 기준에 뭐 비중을 오히려 10%로 확대를 할지. 왜냐하면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 어찌됐든 위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실질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금융지주사는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계속 가져가는 전략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